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맑은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없었고 하늘은 투명했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 날 나는 들판 한가운데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아들이 창밖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제 여기까지만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무언의 선언 같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단단히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타이어가 자갈길을 박차고 떠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머릿속에서 뚝뚝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내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예전엔 이정희였고 그 후에는 이민구의 아내였으며 이재현과 이서윤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입니다. 두 아이에게서도 세상에서도 잊힌 존재.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의 공감이나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나는 올해 68입니다. 손끝의 감각은 많이 둔해졌지만 빵을 반죽하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아들 셋째 현이가 유난히 좋아했던 직접 발효한 사과빵의 냄새딸, 서윤이의 거미줄 같은 가는 머리카락, 학교 가기 전 의자에 앉혀 따주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나를 지탱하던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민구가 아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몸을 갉아먹던 췌장암. 병이 발견되고부터 떠나기까지 우리에겐 정확히 14개월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그저 평온한 일상을 보내게 두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이 우리의 작은 합의였습니다. 눈물도 절망도 아직은 멀리 두자고. 재현이는 서울에서 바빴습니다. 전화도 뜸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윤이는 늘 어딘가로 이사를 다녔고 사업은 언제나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구는 침묵을 지켰고 나는 그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농원이 보이는 언덕 위에 묻어줘. 그곳은 우리가 처음 농장을 시작했던 자리였습니다. 버려진 2,000평 땅 위에 사과나무를 심고 학교 급식에 양로원에 기부하던 그 땅. 누군가에겐 그냥 땅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민구가 원하던 대로. 아이들도 참석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재현이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장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요. 집도 낡았고 정리할 때가 됐어요. 나는 그 말에서 자식이 아닌 투자 분석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매자도 찾아뒀어요. 좋은 값에 넘길 수 있어요. 아빠도 그렇게 말하셨고요. 여기 서류도 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회사 로고가 찍힌 문서, 그 아래 정갈하게 적힌 민구의 서명.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건 민구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년엔 손도 제대로 떨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누군가가 흉내낸 위조된 서명이었습니다. 이건 민구 씨의 글씨가 아니야. 내가 말하자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엄마 속상할까봐 말 안 하신 거예요.
서윤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예요. 리조트 개발사에서 7억 원을 제안했어요. 그들의 말에 담긴 확신, 그것은 나에 대한 배려가 아닌 이미 끝난 게임에서의 승리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층 침실 민구와 40년을 함께한 공간.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재현의 전화통화, 서윤의 음성 메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에선 벽 너머로 모든 소리가 들린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새벽녘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욕실에서 씻고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식탁 위엔 작은 여행 가방과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철저했고 나는 그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엄마, 햇살 언덕이라는 요양원이에요. 여기서 2시간 거리예요. 아주 좋대요. 난 안 가. 나는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재현은 단호해졌습니다. 결정은 끝났어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세요. 나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잃은 거야.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은 준비해둔 것들을 가지러 갔습니다. 거울 뒤 비밀 공간에 있던 내 여권 출생증명서, 민구가 남긴 비상금, 그리고 결혼 전에 구입한 땅 서류. 나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차는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차는 들판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재현은 단호하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빼앗은 것이 단지 집과 땅이 아니라 이름과 존엄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 무엇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니까요. 들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만이 낮게 불어오며 잡초 사이를 가르고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손에 든 여행 가방을 고쳐들었다. 왼손엔 묵직한 숄더백, 오른손엔 바퀴 끌리는 가방. 하지만 진짜로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라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들이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것들을 나는 꾸역꾸역 누르며 걷기 시작했다. 민구가 살아있을 때 늘 말하곤 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내 이름으로 남겨두자. 결혼 전에 내가 아르바이트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샀던 20타르 땅. 결국 아무도 모르게 남겨졌던 그 조각이 오늘을 살릴 열쇠가 될 줄이야. 나는 들판을 따라 묵묵히 걸었다. 구두굽이 흙에 박히고 바람은 따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걸었다. 내 2발로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몇 시간을 걷고 나서야 작은 주유소가 보였다. 희미한 간판 구겨진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윤 여사님,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오늘 하루가 좀 그러네요. 그는 나를 안으로 데려갔다. 작고 낡은 공간 기름 냄새와 오래된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전화 필요하시죠? 네, 꼭 필요해요. 그는 유선 전화를 건네주었다. 나는 즉시 박영석 변호사님의 번호를 눌렀다. 윤 여사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왜 유언장 낭독 자리에 안 오셨습니까? 무세운 유언장이요. 내가 묻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녀분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명이 이상했습니다. 연락을 드렸지만 꺼져 있더군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간신히 말끝을 눌렀다. 박 변호사님, 제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물론입니다. 1시간 뒤 박 변호사님은 작은 승용차를 몰고 주유소로 왔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차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바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양진리 중심가의 오래된 건물. 책과 서류로 가득한 공간은 오히려 나를 안정시켜 주었다. 말씀해보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민구의 병, 우리의 침묵 아이들의 냉담함과 위조된 서명. 그리고 들판에서 내리던 그 순간까지 박 변호사님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내 눈을 바라보며 펜을 들고 조용히 기록했다. 말을 마친 나는 가방에서 작은 내화 금속 상자를 꺼냈다. 여기 민구 씨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맡긴 것들이에요.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사둔 20타르 땅의 서류,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계약서 원본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본 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 땅은 여사님 명의가 맞습니다. 이 땅 없이는 어떤 리조트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집을 되찾고 싶어요. 농원도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신들이 잃은 게 무엇이었는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금고에 넣었다. 여사님께는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어떤 서명보다도 강력하지요.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그때야 실감했다. 박 변호사님은 바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위조된 유언장이 진위 판별될 때까지 토지와 자산 매각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같은 시각 아이들이 손댄 계좌엔 임시 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을 알고 지낸 은행 지점장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나는 은주의 빵집 위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필요한 만큼 있어. 빵도 있고 따뜻한 차도 있고. 내 자식들은 우리 가게에 못 오게 할 거야. 나는 웃지 않고 말했다. 걱정 마. 그 애들은 여기 안 와. 여긴 양심 냄새가 나거든. 다음 날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민구와 함께 쓴 기록 노트를 꺼냈다. 비료 공급업체 근로자 명단 작은 메모들까지 모두 정리했다.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농업기술자, 격리 담당자, 이웃 변호사 지역 기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모두가 말해주었다. 서연 씨, 복수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의를 원하세요? 지역기자 한지민 씨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민구의 이름이 땅과 함께 팔리는 건 싫어요.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써드릴게요. 제목은 이미 생각났어요. 어머니 땅을 지키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자녀분들에게 보낼 합의서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죠.
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게 정답일까? 이들이 반성할 수 있을까? 그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과연 마음이 흔들릴까? 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었다. 내 선택은 단 하나였다. 끝까지 나를 지키는 것. 아침이 밝았다.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아침이었다. 더 이상 따뜻한 손길도 주방에서 들리는 커피 끓는 소리도 없었다. 이제는 나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빵집 위에 작은 방 작은 창 너머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떠올렸다. 테이블 위엔 민구와 함께 써왔던 노트가 놓여 있었다. 일자별 매출 기부, 목록 거래처 연락처, 계절별 파종 스케줄. 단순한 기록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잊고 있던 이름들을 떠올렸다. 이 노트는 이 싸움의 무기가 될 것이다. 어머님, 이거 진짜 대단하세요. 기자 한지민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이런 디테일한 기록은 처음 봐요. 사실이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구 씨는 늘 정직했어요. 자신이 한 일엔 책임을 졌죠. 한 기자는 메모를 하며 웃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증언이에요. 나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삶의 방식.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에 대한 감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박영석 변호사와 함께 그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다. 서명이 너무 반듯해요. 그가 말했다. 특히 이 곡선 민구 씨의 원래 필체와 다릅니다. 그는 민구가 생전에 작성한 다른 계약서들과 대조해 보이며 설명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베낀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식탁 위에 올려졌던 그 서명, 그 인위적인 곡선이 아직도 생생했다. 우리는 자녀 측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서류 제출 요청을 보냈다. 그들이 내놓은 문서는 복사본뿐이었다. 공증도 없었고 작성 일자조차 애매했다. 이건 법적으로 무효에 가깝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 애들이 가진 건 서류 몇 장뿐이에요. 나는 기억과 기록이 있어요. 나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양로원 원장 학교 급식 담당 지역 농업협회 대표, 그리고 우리 과수원에 수년간 일했던 일꾼들 모두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윤 여사님, 그때 사과 박스 보내주셨잖아요. 매년 추수 감사절마다 잼 나눠주시던 분이시죠. 그 농장이 이제 없어지면 안 되죠.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며칠 후 신문사에 내 기사가 실렸다. 윤정이 이름을 지킨 여인라는 제목이었다. 사진에는 내가 고무장화를 신고 사과나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기사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삶, 그 선택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 신문을 들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민구 씨 봤어요. 나는 속으로 물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자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협상이 가능할까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제해야 해요. 그들은 아직 진심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은 내 눈앞에서 울어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서윤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 엄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그 문자를 저장해 두었다. 삭제도 회신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마음의 유해였고 내가 가진 가장 조용한 복수였다. 이제 그들에게 줄 것은 더 이상 없었다. 내 땅도, 내 집도, 내 이름도 모두 다시 나의 것이 되려 하고 있었다. 밤은 길고 조용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지나는 소리만 들릴 뿐. 나는 작은 조명 아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시간.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고 그 조용함 속에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서윤과 재현은 이미 와 있었다. 둘 다 평소와는 달랐다. 재현은 수척했고 서윤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안 재우시죠?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협의서와 포기각서 그리고 중립입회인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 가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이제는 당사자라는 단어만이 남아 있었다. 여기 서류는 자녀분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서명하시면 법적 조치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마치자 재현은 말없이 펜을 들고 서명했다. 빠르게 한 번도 다시 읽지 않고 서윤은 망설였다. 펜을 쥐고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녀가 중얼거렸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서명이 끝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양진리를 떠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마. 만약 돌아오면 그땐 엄마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고소할 거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별 인사도 감사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 남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공간 속에서 박 변호사님을 바라보았다. 끝났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집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나를 맞이했다. 같은 마루 삐걱거리는 바닥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나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 집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엔 재현의 노트북 신발장 옆에는 서윤의 구두 한 짝. 나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2층 침실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민구의 옷이 반쯤 열린 옷장에 걸려 있었고 서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들이 뭔가를 찾고 있었겠지. 돈 서류 혹은 나에게 남아있던 믿음의 마지막 조각. 나는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다음 날 나는 자식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다. 정리라기보단 마지막 배움 같은 마음이었다. 현관 앞에 놓인 상자에 택배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이 집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게 없었다. 오후엔 박 변호사님이 다시 찾아왔다. 등기 서류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여사님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은주가 가져다 준 된장찌개와 따뜻한 롤빵을 먹으며 추가해. 그녀가 말했다. 첫날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너만 믿으면 돼.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가 기다려온 것은 아이들의 사과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용서였다는 걸. 가을이 깊어졌다. 아침이면 유리창엔 이슬이 맺히고 바람은 어느새 겨울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켰다. 이 집엔 더 이상 분노도 서운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묵직한 평온함이 있었다. 삶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무거운 커튼을 떼어내고 가구를 다시 배치하고 낡은 러그를 정리했다. 그리고 오래된 달력을 찢어버렸다. 지금 이 공간은 과거의 얽매인 장소가 아닌 나의 미래가 자라날 터전이 되어야 했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계절이었다. 새로운 숨결과 방향을 갖는 계절. 농장도 다시 시작했다. 물론 이제는 내가 직접 밭을 갈고 나무를 돌보는 나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일꾼들을 고용했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인을 찾았다. 하루의 시작은 과수원 한 바퀴를 걷는 것이었다. 잎사귀를 만지고 흙을 뒤집어보고 나무에 귀를 기울였다. 그건 단지 점검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나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을 농산물로 작은 가게를 여는 것, 사과잼 말린 허브 착즙 주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계획, 민구의 이름을 딴 장학금 설립. 땅은 수확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누군가 그 땅을 잇고 싶어 하게 해야 해. 그가 늘 하던 말이었다. 이제 그 말을 내가 현실로 만들어야 할 차례였다. 나는 양질리 고등학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농업에 진심인 학생들을 선발해 매년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지역 신문에도 작게 기사로 나갔다. 김민구 장학금. 농촌의 내일을 위한 작지만 따뜻한 씨앗. 사람들은 하나둘 응원해 주었다. 잘하셨어요.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단지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에게 한 소년이 다가왔다. 겨우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김민구 장학금. 그거 만든 할머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누구니? 저는 최하늘이에요. 농업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근데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야 해. 땅은 겉핥기를 싫어하거든. 소녀는 눈이 반짝였다. 정말 잘할게요. 그날 밤 나는 현관 앞에 민구가 가장 좋아하던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도 밝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구 씨, 우리 잘하고 있어요. 무릎 위엔 새로운 노트가 놓여 있었다. 봄 작물 계획, 토양 관리, 일정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 구상. 모든 게 새로웠지만 동시에 아주 익숙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가게로 한 여인이 찾아왔다. 손엔 조심스럽게 포장된 빵과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하늘이.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 아이,
누군가 믿어준 건 처음이에요. 나는 빵을 받아들며 진심으로 웃었다. 그 아이 참 좋은 뿌리를 가진 아이예요.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겐 손이 아니라 뿌리가 있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아침 논두렁 끝자락에 서서 나는 먼 산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깨우려는 아주 고요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요. 나는 어느새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나 봅니다. 단순히 되찾은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담아낸 거울 같았습니다. 남편 민구의 손때가 묻은 창고, 우리가 함께 심었던 감나무 낡은 우물 옆에 놓인 작은 벤치,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다시 뿌리 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서랍장 정리를 하다 민구가 생전에 써놓은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한다. 씨앗은 믿음이고 흙은 품이다. 나는 그 페이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종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진심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구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늘 따뜻했어요. 내가 가진 걸 나눈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건 아니야. 마음이 더 부유해지는 거지. 그가 했던 말, 그의 손길, 그의 미소. 나는 그 모든 기억을 되새기며 이제는 그가 되어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날 의심하고 험담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해 줍니다. 박서연 씨, 지난번 고구마 정말 맛있었어요. 손주들 데리고 오면 체험학습 시켜줘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내가 혼자 싸웠던 그 고요한 전쟁을 떠올리며요. 그 전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박윤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큰아들. 나를 배신했던, 그러나 한때는 내 심장이었던 그 아이의 이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늦었지요? 사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수십 번을 고민했어요. 엄마가 보지도 않고 찢어버릴까봐. 하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어요. 유첩그래.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날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잃고 사람을 잃고 그리고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가장 큰 잘못이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배신한 거라는 걸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아요. 엄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윤호드림. 나는 편지를 가만히 접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하늘. 어딘가 먼 데서 들리는 까치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잠시 멈춰 서 있는 내 감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용서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걸까? 그날 밤 나는 벽난로 앞에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배신한 것.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았던 게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비로소 내 안에 응어리가 풀린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것. 며칠 뒤 나는 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윤호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나는 네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다시 너를 낳고 싶을 거야. 하지만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너를 마주하고 싶기 때문이야. 언젠가 마음이 다 준비되면 그때 얼굴 보자. 사랑해. 엄마 서연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우체통에 넣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상처 자리는 이제 따뜻한 흙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땅 위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논밭에는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계절의 첫날, 나는 흰 셔츠를 입고 작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민구 장학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었습니다. 기금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땅을 되찾은 이후 농장 수익 일부와 조금씩 모아온 돈을 보태 마련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안엔 내가 살아온 시간과 민구의 정신, 그리고 이 땅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관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웃 어르신들, 마을 아이들, 지방 신문 기자 그리고 윤호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도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조금씩 용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연단 위에 올라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집중되자 나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은 저에게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기억,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제가 잃고 다시 찾은 모든 것이 담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직하고 따뜻합니다. 민구는 늘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건 결코 가난해지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을 따라 이제는 저도 나누며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작은 박수가 회관을 가득 채웠고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자리에 있게 해줘서, 그리고 아직 아들로 불러줘서.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손, 그리고 그 손을 꼭 쥐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자는 조금씩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금 출범 이후 나는 바빠졌습니다. 지원서를 검토하고 학생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가끔은 도시로 나가 작은 강연도 하게 되었죠. 고요한 반란이란 뭘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리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걸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마당에서 들꽃을 보던 중 작은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할머니께. 저는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 중학교 2학년 김다운입니다. 공부가 좋아서 하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너는 꼭 열심히 가경. 다운드림. 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고 멀리서 민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우리는 이렇게라도 살아남았어.
그렇게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대답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윤호가 가져다 준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고요한 반란. 세상을 바꾸는 가장 따뜻한 방법.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반란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배신도, 시간의 흐름도, 고독도.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땅이 있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이야기는 완성입니다. 늘 자신을 믿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세요.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감사합니다.